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며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저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일찍 사망하신 이후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부모를 잃고 난 뒤 친척들이 제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했지만 고모는 제가 없는 가족은 아니라며 자신이 제 양육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고모의 도움으로 보육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실은 자라면서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고모는 시골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저녁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밤낮이 바쁘게 일을 하느라 나를 제대로 챙길 여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좋은 분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지만 나를 집으로 데리고 온 때에는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15살이 된 때 고모는 유일한 조카를 보육원에 보내기엔 마음이 급하여 급히 데리고 왔지만 나중에 많이 후회하였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내가 데려왔지만 밖에서 일하느라 적절히 돌보지 못한 점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 지금은 조금이나마 고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오히려 고모가 지금의 제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고모가 나서지 않았다면 보육원에 버려져 방황하며 살았거나 혹은 해외로 입양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고모 덕분에 무사히 성인이 될 수 있었고 취직도 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친한 오빠, 동생처럼 지내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궁합도 안 보는 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신경 써 주어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큰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릴 때는 남편을 자주 따라다녔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살았던 마을은 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그리고 고모 업둥이로 유명했거든요. 물론 집 앞에 몰래 버려진 진짜 업둥이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고모 집에 맡겨지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 마을 분들은 자주 찾아와서 돌봐주시고 간식거리도 가져다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사시는데 고모와 같이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고모가 부탁하여 집에 자주 들러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덕분에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성인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끔 안부 연락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가서 회사에 입사하면서 우연히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더욱 놀랍게도 그것도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남편과 저 모두 크게 놀라면서도 우리가 이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서수였으며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라 친구가 없이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렵게 적응하고 계시는 나를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지 남편은 저를 더 신경 써주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빠 동생 관계였지만 매일 같이 저녁을 먹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 우리 둘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연인이 되고 3년 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뒤 운영하고 계시는 펜션을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으려 했어요. 사실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둘의 사이를 말씀드릴까 고민하기도 했었죠. 그동안 남편과 만나면서 연인 사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 결혼 결심이 서면 말씀해 드리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가기 전에 연락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차피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고모와 친분이 있으셔서 당연히 허락을 해주실 테니 그냥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자 했더군요. 그래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겠냐면서
인사드리기 전날에 연락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기어코 말렸죠. 결국 우리는 그냥 찾아가서 우리 둘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신 듯하여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정적이 흘러가고 나는 동네 아주머니를 시어머니로 마주하게 되어서 죽은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께서 나를 친근하게 대해주셨으니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우리 둘의 결혼을 엄격하게 반대하셨어요. 아, 재훈아, 결혼한다고 해주겠다던 여자가 너였나? 맞아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가 봐. 아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이 얼마나 좁다고 하지? 서울 땅이 좁지 않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관돼 있지? 4년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혜주를 만나서 그것은 운명이었어. 나는 근무하는 팀으로 이동했거든. 하늘이 이끌어준 운명이야. 너와 같은 혜주 같은 사람을 왜 내게 붙이나, 어머니. 나는 너희 둘의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양심이냐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는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뒷북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뒷북이라고요? 우리 재훈이와 아내가 함께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며 멀쩡한 집안에서 나오고 자란 사람들이 들어와도 허락할까 말까인데 부모 없는 내가 어디 발을 들이밀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혜주가 뭐가 어때서? 엄마도 예쁘다 했으면서 반대는 왜 하는데? 시끄러워. 너는 보는 눈도 참 없다. 여자라고 이런 걸 데리고 온 게 말이 되냐? 엄마, 너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야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따라 나왔죠. 그렇게 노발대발하시면서 결혼에 반대하셨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고모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하며 난리를 치며 그냥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 시어머니 펜션에 다녀온 이후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이별 통보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제 이별 통보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셔도 본인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할 거라고 하면서 저 아니면 죽는다, 고까지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것은 하루. 결혼 허락을 받은 그날, 나는 시어머니의 초대로 시어머니 집에 갔다. 고모는 소식을 듣고 결혼 허락을 주었지만 걱정을 표현했고 남편과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고려하면 결혼 후에는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고모와 상의한 끝에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긴장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의외로 시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부러웠다. 누그러지셨는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혜주야,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다면 미안해. 그때 내가 말을 조심히 해야 했는데 내 아들만 생각해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잘 하겠어요. 그래,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고. 어머니, 사실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시댁을 찾아갔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왠지 고모도 남편과의 결혼을 막고 싶다는 느낌이었고, 이전에 시어머니께서 하신 몇몇 말씀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고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와 남편은 무사히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만 모아 스몰 웨딩을 올렸어요. 두 사람 모두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신혼집도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감도 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시부모님 집 근처에 살려고 했다면 시부모님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좀 더 걱정해 주셨겠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서울에서 시작한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은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니까 방심은 금물이라는 조언을 해주더군요. 특히 신혼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니까 책자 피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현재 혼자서 옆 동네 펜션을 지어놓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나름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펜션 같네요. 성수기에는 손님들로 꽉 차서 매우 인기가 좋았는데 펜션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비수기라도 항상 2팀 이상의 예약이 들어오며 주말에는 방이 남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될 만큼이라 생각하시는데 직접 일을 해야 할 성미가 풀린다 말씀하셔서 하루도 빈틈없이 펜션에서 일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결과 손님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시어머니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걸 보여주시다 보니요. 당연히 저는 펜션을 관리하는데 바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 부부가 살림을 꾸려 약 2년이 지난 후 남편과 함께 퇴근해 집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침대에 사람 형상만 보여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남편과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불을 켰더니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 일어나며 무슨 일인가요? 라고 말했어요. 도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마주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셨는지도 의문이었고 더구나 부부 침실에 그것도 침대 위에 뻗어 주무시는 것을 보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황당해서 말을 잃은 저희 부부를 보고도 최연덕스럽게 깜짝 놀랐다며 소리는 왜 지르냐 며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건 아닌가 의심했었죠. 그래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닫고 남편을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결백하다고 뛰쳐봤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니 억울함이 가득 보였어요. 평소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잡아먹는다고 화를 냈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리였어요.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식사할 때 살짝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의문이 가득했지만 일단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저녁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날에 장을 보고 있어서 이것저것 만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은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너희들 차에 지내나 싶어서 찾아봤어. 그래. 그런데 엄마,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일단 찾아온 건데 너희들이 한참 일할 시간이라 전화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불러왔어. 네, 어머니 사람을 불러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문 열어주는 사람한테 연락해 내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문을 따고 들어온 것을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에 말이 나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황당해했던 것 같았는데 급하게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늘해진 집안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식사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사실 저는 심한 결혼 반대를 겪은 적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허락도 없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된다면 저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좋게 주의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다음부터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연락을 해주세요. 너희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부른 뒤에 문을 따고 들어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아파트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담당 경비원들은 집마다 누가 살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뒤에는 내 아들 집이라고 말하거나 니들이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다음부터는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돼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니요. 내가 집에서 뭐 훔치려고 할까봐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아침에 바쁘다 보니 집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나갈 때가 많아서요. 괜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오시는데 그게 대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보내놔라 알았죠? 제가 대충 둘러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것쯤은 상관없다며 무조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요. 알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저는 비밀번호를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남편은 화가 난 저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주말에 펜션을 도와드리려고 말씀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펜션 관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붙잡아 매주 주말마다 아래로 내려와서 펜션 업무를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말에 꿈쩍도 못하는 남편은 쉬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매주 펜션 업무를 도우러 가지 않고 싶어하지 않았으면서도 같이 일어나서 요리하는 것을 잊은 채 있었어요. 내려갔어요. 물론 제가 약속이 없을 때 한 달에 2번 정도는 남편과 같이 가서 돕기도 했었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혹시 싸우고 온 것인지 하는 생각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일이 있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따라가지 않았죠. 남편이 시어머니 펜션에 다녀온 그날, 평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남편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고 무언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죠. 남편을 달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내 손을 일부러 쳐내고 나를 격려하듯이 쳐다보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 나는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어머니의 펜션에 다녀온 후로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물어봤지만 모르니까 뭐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은 평소 어떻게 지내고 다니는 거죠?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대리와 그렇고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주말에 어머니랑 펜션에 다녀왔던 건가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당신이 대리와 그렇고 그런 관계인가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대리와 사이가 있다면 둘이 만나기도 하고 출퇴근도 항상 같이 왔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일 수 있죠? 사촌 누나가 직접 목격하고 엄마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정말 아니에요.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이상하고 황당했어요. 사실은 시아버지 모친의 주변에는 남편 이모가 사시고 계세요. 이 이모는 우리의 회사 거래처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이 이야기한 사촌 누나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매주 주말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 사이에 유언비어를 시어머니께 전해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일만큼은 그냥 넘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아, 그래서 전화를 받은 이유가 뭐죠? 항상 재훈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주시더니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형님의 회사 이대리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회사 이대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모께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엄마께서 이대리가 사고를 많이 쳐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같이 듣던 남편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없는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본인은 들은 대로 이야기한 죄밖에 없다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날 이후로 시댁과 저희 부부, 그리고 남편의 사촌 누나네 집안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모 그리고 남편의 사촌 누나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싸우다가 결국 절연을 한 후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사촌 누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데도 끝까지 제게 믿음을 주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이후로 사건 사고마다 제게 간섭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 전화기에서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놀라거나 밖에 약속이 있어 나가면 바람 피우러 간다고 난리를 쳤죠. 처음에는 정말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게 지치게 되어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포기하고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의심하는 모습을 몇 번 보더니 제게 이렇게 평생을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권유했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물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때쯤에 이미 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로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빼앗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남편이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 펜션에서 일을 돕는다면서 내려가줘서 쉬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리 효자라도 어째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펜션에서 일을 도와주냐며 정말로 싫어했었어요. 하지만 평일 동안 남편이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나면 매주 주말마다 펜션에서 도와주면서 좀 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의심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 오히려 매주 주말마다 펜션 일을 도우라며 남편을 불러들인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나는 남편이 없는 주말마다 짧은 행복을 느끼면서 몇 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연예대와 함께 시어머니의 펜션을 돕겠다고 내려갔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겼죠. 나는 평소처럼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못 들어왔나 싶어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월요일에 회사 동료로부터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는데 당시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어서 회사에 나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동료의 전화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연락도 없이 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런 전화가 오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동료의 전화를 받은 후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평소에는 거의 바로 전화 연결이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통화 연결음이 끝까지 갔는데도 연결이 안 되었어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되었어요.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혹시 시댁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 큰 성인 남자가 밖에서 일이 있을 리가 있겠냐, 며 어디서 바람이라도 쐬고 있을 거라, 며 며칠 기다려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어 저도 며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2,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걱정되어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는 남편이 며칠 동안 무단결근으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을 받았을 때 성인 실종은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 가출로 간주해 기다리라는 단순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넘게 기다려도 남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미흡한 상태로 남편을 찾지 못하여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매일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제 앞에서는 무사히 보였지만 아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걱정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여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손님의 제시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보일 때 나도 함께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재훈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겠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사세요. 시어머니는 현재 슬퍼할 텐데 우리 손녀 정연이를 잘 키워주세요. 희망을 찾지 못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재훈이는 제 마음속에 묻고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 걱정 말고 너도 마음 잘 추스리고 정연이를 잘 키우고 살아라. 그리고 가끔 시간 나면 소식도 알려주고 우리 손녀를 데리고 펜션에도 놀러와. 내 어머니에게도 또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남편을 찾을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예상외로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되어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점차 멀어진 상황이었고 수많은 의심을 받고 살아서 그런가 미친 듯이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죠. 남편이 그렇게 되고 저는 아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등저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항상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어색하고 힘든 건 금방 지나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곧바로 복고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어릴 때만 했던 우리 아이는 이제 제 곁에서 애교도 피우고 제잘제잘 정도로 많이 컸어요. 해도 시어머니에게도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생각날 때 연락도 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도 떠나고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계속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손녀를 많이 그리우시는 것 같아요.
때때로 생각이 나면 전화로 연락하거나 딸의 사진을 보내주시는군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연락 올 때마다 가장 좋은 방을 준다며 제 딸을 데리고 펜션에 놀러 오라고 제안하셨어요. 5년 동안 손녀를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립겠죠. 하지만 남편을 보내고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가기엔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름 휴가가 다가오던 때 친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 근처로 놀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시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펜션 예약을 맡기로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펜션에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다만 저희 이름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실까봐 친구 이름으로 대신 예약을 했어요. 어느덧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저와 친구들은 각자 아이들을 챙겨서 펜션으로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갑자기 찾아간 저와 딸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지만 와줘서 고맙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5년 만에 본 딸을 보고 너무 좋아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와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저는 잠시 딸을 재우기 위해 2층으로 가게 되었어요. 방으로 향했더니 딸을 겨우 재웠더니 자꾸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은 보통 옥상에 편하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시어머니 펜션이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일 테니 그러려니 하고 다시 되돌아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물쇠가 걸린 3층 덜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사람 있어요. 지금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거기 사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기 진짜 무서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는 목소리였죠. 거기 누구 있어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애기도 있어요. 제발 가지 말고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있는 여자가 문을 마구잡이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살려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잠시 당황했죠. 여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 불안해했는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애절한 여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잠시만 기다려요. 자물쇠를 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너무 고마워요. 도와주셨다고 할 수 없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맙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려왔지만 누구인지 묻거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일단 저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기 시작했었어요. 머리핀으로 찌르거나 넣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숨겨진 열쇠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결심하여 문을 부숴서 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자물쇠를 부술 만한 것들을 찾아봤어요. 친구들은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저를 보고 술에 취해서 그래서 하는 거냐고 갑자기 물었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고 1층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놀라서 제 뒤를 쫓아온 친구들이었고 안에 갇힌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한마음으로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물쇠가 부서져서 굳게 닫혀있던 3층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곧바로 거기에는 살려달라 울부짖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 여자는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는 동생이었고 동생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정신연령이 낮아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기 수준으로 낮은 정신연령은 아니었기에 말을 잘했고 다행히 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것도 아니라 시어머니 펜션 다락방에서 갇혀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혜주 언니, 맞지? 여기 못된 아줌마가 나이 방에서 못 나오겠어.
우리 어머니가 왜 너를 여기에 가뒀는지 궁금하네. 가손의 남편은 어디 있고,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야? 내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할머니 집은 친척들이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나는 가손의 아줌마가 나를 발견하고 같이 살자고 해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데리고 오자마자 일만 시키고 나와 함께 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 뭐라고? 그 남자는 어디 있어? 동네 동생은 집을 가리켰고 우린 곧바로 그 남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 다락방은 완전히 술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우 더러웠습니다. 언제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가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 남자는 5년 전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아마 어릴 적에 집에서 자란 게 다보니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도 남편의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되어 일찍 결혼한 데다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옆집에 살던 지우는 얼굴을 자주 봐서 기억해 둔 게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때까지는 남편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공모를 하여 그것이 무슨 일인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이 취해 자고 있는 걸 깨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소리를 질러 깨어나서 우리와 친구들을 보고 놀랐는지 눈이 커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 딸과 나를 버리고 여기서 숨었어? 하면서 빠르게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했죠. 그게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되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어머니도 다 알고 당신이 실종된 척하고 연기를 했다는 거야.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더 원하는 게 있었어.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했니? 이혼하면 양육비를 내야 되잖아. 내가 정신이야? 내가 아이의 아빠라는 건 맞는데 이혼해서 양육비 내기 싫어서 죽은 척하는 게 더 낫겠니? 멀쩡한 아이를 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당신이랑 함께 살게 할 거잖아. 아내는 없어도 여자랑은 지내야 하고 엄마가 데려왔던 아이를 데려왔는데 막말로 죄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대답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난리를 치며 남편을 욕했죠. 그러나 저희 방이 시끄러워서 옆 독채 펜션 손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무 즐거워하셔서 옆에서 조용히 해주라고 할 때 민원을 넣느냐며 발로 찾아왔는데 그리고 알아서 3층으로 올라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지연과 아이가 나와 있어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막아서 전 사장들에게서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나요? 인간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어머님 펜션을 했는데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냐고요? 게다가 죄 없는 지우를 여기로 왜 데려다 놓으셨는지요? 아, 그냥 그를 사용하려고 가져왔어요. 내가 그를 거둬들이라고 했다니까 당연히 남편도 행동을 따르고 펜션을 열어야겠죠. 그리고 남편의 일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대체 왜요?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공대생 닭이라고 말에 대신 지우를 가져다 놓으셨다고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리석더라도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내가 한마디 하면 청소부터 펜션을 열 때까지 다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당부함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곧바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났습니다. 손을 울리기까지 했지만 이미 저는 눈치를 채지 못한 상태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우리가 머무는 펜션으로 찾아와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도와서 지호와 아이를 힘들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망하면 내가 다 책임질 거냐 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저는 끝까지 했고 결국에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서 펜션이 망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있으니 판결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결국 큰 액수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양육권 모두 빼앗기게 되었죠. 게다가 양육비도 매달 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났어요.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재판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저주하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다짐했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남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손가락질을 받고 싫어하여 급하게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저는 딸을 위해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집중하면 미래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딸과의 밝은 미래가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도 저와 딸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